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통계학 강의를 맡게 된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통계학을 공부를 할 텐데, 자, 오늘을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면, 저는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을 하고, 제 전공은 계량경제학입니다. 계량경제학. 통계학이랑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제 통계학 강의를 학원에서 부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박사과정을 졸업을 하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 중에 이제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건데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4급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강의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공공기관인데 거기를 걷어차고 나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통계학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통계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통계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갈피를 못 잡아요. 통계학이 도대체 이것저것 많이 막 배우는데 도대체 큰 틀을 못 잡겠다, 나는. 그게 한 가지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수학적인 거에 좀 약하다. 그러면 통계학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 이제 큰 틀은 오늘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오늘 앞부분에 전반부에 한 50분 정도를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고 통계학이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은 부분 내용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큰 틀을 항상 잡고 있으면 내가 부분적인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이었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작은 부분들은 알아서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큰 틀을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근데 지금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통계학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용도 당연히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통계학은 특히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학은 맞고 틀리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문제를 못 풀면 점수를 아예 못 받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풀 줄만 알면 거의 만점 받는다는 거예요, 만점. 그런 의미에서 통계학이 강점이 있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통계학을 많이 선택한다고 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 통계학, 제가 계량경제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 통계학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를 잠깐 어필하면, 제가 이제 공정위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매달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매달 세종시에 힘들게 내려가서 사무관들을 앉혀놓고 통계학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통계학 수업. 자, 통계학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무관들이 거기 들어가면 통계학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근데 공정위는 모든 부처 중에 유일하게 경제학과 통계학을 실제 업무에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달 가서 하는 게 경제학 강의하고 통계학 강의하고, 저는 제 보고서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매번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나중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합격을 하면 이제 공정위를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정위가 제가 작년에 있을 때만 해도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재경직 1순위였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업무가 주어지면 그때 아무도 통계학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항상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시켰는데 업무를 할 줄 모르니까 이거를 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는 거죠. 특히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실제 그 현실 업무에서 이제 이 통계학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써요. 곳곳에서. 자, 이것은 회귀 분석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처를 가도 보게 될 거예요. 왜 보게 되냐면, 각 부처들이 어떤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할 때 항상 그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다 분석을 해보고 미리 각 공공기관의 밑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분석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그 분석 보고서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분석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무관이 됐는데 내가 회귀 분석을 모르고 결과를 해석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그 보고서를 내가 읽고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합격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분명히 난관에 부딪힐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 자, 그럴 때 나는 통계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 승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혹시. 자, 이건 사담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선 교재는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강의 교재를 책으로 써서 지금 이제 인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이제 인쇄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강의 노트로 하고 이제 전체 완성본이 완성된 대로 인쇄해서 나눠줄 텐데, 자, 제 강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전부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책 저 책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의 교재만 보세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내용들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난이도를 어떻게 제가 할 거냐. 자, 지금까지 행정고시 통계학의 이제 기출 경향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통계학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수리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수리 통계학이라는 것은 일반 통계학을 좀 더 수학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부에서 배우는 것은 일반 통계학이고,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제 수리 통계학을 배우게 되는데, 자, 수리 통계학을 만일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수리 통계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자, 수리 통계학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리 통계학에서 일부 내용들을 가져와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외의 부분을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수리 통계학. 말리진 않아요. 자, 말리진 않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통계학을 베이스로 공부를 하되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학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리 통계학 내용들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자, 수업 시간에는 우선 개념에 대한 공부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1강부터 이제 10강까지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한 3강에서 5강 정도를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이 순환 때에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 건데, 자,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를. 그래야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때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1순환 듣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동영상을 열어줄 예정이니까, 자, 동영상으로 꼭 문제풀이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면, 자, 1장 자료의 생성과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수업을 많이 하진 않고, 자, 1장만 할 건데, 자, 이 목차를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통계학이 정확하게 어떤 학문이고 왜 이러한 목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반드시, 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꼭 이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꼼꼼히 노트 필기를 해놓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통계학을 왜 공부하겠어요? 자,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질문이 됐든, 그것이 현실 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됐든,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통계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우리가 던지는 그러한 이론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 됐든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 그래서 어떤 가설을 던지고 그 가설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볼 거냐면, 자, 먼저 자, 이런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신문 기사상에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중위소득은 얼마다.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평균 임금은 얼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일일이 전부 다 찾아가서 당신 지금 일하고 있으면 소득을 얼마큼 받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자료를 하나하나씩 전부 모아서 그것을 평균을 내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드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접근 방법을 취하냐? 일일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일부만을 뽑아서 그 일부에 뽑힌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구하고, 그 평균 소득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들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일 거다. 이렇게 답을 내는 과정으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통계학이 시작을 되는데, 자, 이때 자, 우리가 관심의 대상, 이 질문에서, 방금의 질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때 우리가 그 질문에 해당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이 모는 어미 모자라고 해서, 자, 엄마라는 거죠. 엄마. 자, 그런데 자, 이 모집단 안에는, 자, 우리 방금 전에 예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각각 개인의 소득 자료가 모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표본으로 뽑는다는 거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 중에서 일부 개체를 우리가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뽑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표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했던 건 뭐예요? 일단 궁금해했던 거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이었죠. 자, 그러면 평균 소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어떠한 한 가지 특성이죠. 한 가지 특성.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고, 키라는, 신장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고, 몸무게라는 특성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은 임금이라는 거죠. 임금.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모집단을 어떤 대표적인 수치로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 모수. 자, 이 모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에서는 평균 임금이 모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모수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모집단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집단을 알아봤자 아무런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일일이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모집단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인 모수에 관심이 있는 거다. 자, 그런데 모수를 알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표본을 뽑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표본 안에도 이 표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통계량 또는 표본 통계량이라고 해요. 표본 통계량. 자, 이 표본 통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표본으로 뽑은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통계량이 되는 거예요. 통계량.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수에 대응되는 표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너무 높게 잡았나요? 300만 원이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난 300만 원도 못 버는데. 자, 그렇죠. 우리 공무원 임금으로 맞춥시다. 공무원 임금으로 여기 공무원 임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죠. 저는 아는데 한 230이라고 합시다. 자, 평균 표본으로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2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노동청에 있는 국장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와. 한번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게. 그래서 사무관이 열심히 일을 해서 표본을 뽑아서 계산을 해서 230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갖고 갔어요. 국장님, 표본 통계가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30만 원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맞는 말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산한 23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만 조사를 한 거죠. 자, 만일에 우리가 한 조사관한테 국장이 못 믿어서 조사관이 못 믿어서 다른 사무관한테 이제 똑같이 일을 시킨 거예요. 몰래 비밀로 얘한테도 시키고 얘한테도 시키고. 그럼 이 사람도 무슨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기서 표본을 뽑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똑같은 표본이 뽑힐 리가 없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둘이 짜고 고스톱을 치지 않는 한 당연히 똑같은 표본이 뽑힐 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얘가 표본 1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사무관이 표본 2를 뽑아서 여기서 계산을 했더니 통계량이 어떻게 나왔냐? 그 표본 평균 임금이 어떻게 나왔냐? 이번에는 21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국장에 가서 보고하겠죠. 국장님, 저는 계산했더니 230만 원 아니라 2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본이 바뀜에 따라서 표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표본 통계량 값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표본을 분석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건데,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이용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본이 바뀔 때마다 평균값이 달라지니까.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가로축을 평균 임금, 표본의 평균 임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평균 임금이 표본을 한 번 뽑았을 때는 어떤 금액이 나오고, 또 다른 표본을 뽑으면 어떤 금액이 나오고, 또 다른 표본을 뽑으면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즉, 이렇게 한 값으로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러한 분포의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 표본을 통해서 계산한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크게 나오고 어떨 때는 작게 계산되고, 이러한 어떠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해요. 확률 분포. 즉, 이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확률에 의해서 표본이 구성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 의해서 표본이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모든 표본 평균의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금 평균이라는 것이 이러한 분포를 가진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평균이 그 표본이 달라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평균들의 평균은 평균적으로 얼마더라.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평균은 얼마더라. 그리고 그 평균에서 얼마만큼 보통 값이 떨어져서 계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답을 내는 것이 통계학적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예를 통해서 이 목차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냐, 그러니까 이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되냐, 우리가 왜 이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이 모수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수에 대응되는 표본의 개념도 역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떠한 모집단이나 표본의 자료를 어떠한 특정 수치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자료들을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술통계학이라는 분야예요. 기술통계학. 기술통계학. 자, 기술의 의미는 표현한다는 의미, 표현. 그러니까 우리의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값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표로 나타내든지 그렇게 자료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기술통계학이 되는 거예요. 기술통계학. 자, 이 기술통계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목차에서 1장 자료의 생성과 요약, 그리고 2장 특성치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 부분이 기술통계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술통계학. 자, 그러니까 기술통계학은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죠. 단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어떠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답을 찾기 전에 대충 눈으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 이런 걸 하는 것이 기술통계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표본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아까 추정을 해 나간다고 했었죠. 이 모수값을 우리가 표본 통계량을 통해서 알아낸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추론통계학이라고 해요. 추론통계학 또는 추측통계학. 추측통계학. 자, 왜 추론이나 추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항상 이 추측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예상일 뿐이죠. 예상일 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답이. 지금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피할 수 없이 아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 명확한 답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통계학이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배우는 게 뭐냐? 전부 다 추론 통계학이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 통계학은 아니잖아요. 추론 통계학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학의 많은 부분은 당연히 추론 통계학 부분에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장의 부분은 대부분 추론 통계학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맛배기에 불과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건 지금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이 어떻게 나눠진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추론통계학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예에서는 모집단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아니면 학자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그렇게 모집단의 어떤 한 값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어떠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두 가지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첫 번째 경우는 뭐였어요? 아까 그 첫 번째 경우는 소득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였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실제 관심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한 변수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신약이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국가의 불평등도 자체를 추정하는 것은 한 변수에 대한 분석인데, 그 소득 불평등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학을 우리가 어떻게도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일변량 분석과 다별량 분석으로도 나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일별량이라고 할 때 이 별량은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변수. 우리의 어떤 뭐 소득이면 소득, 뭐 교육 수준이면 교육 수준. 그런데 그 변수가 하나다.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앞에 예에서 살펴본 평균 임금 수준이다. 그렇게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는 일변량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변량 분석이 아니라 소득이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2개 또는 3개, 4개 여러 가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하는 분석이 뭐냐면 다변량 분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통계장 여기 목차에 보면은 자, 3장부터가 통계적, 그러니까 추론 통계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거기 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일변량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일변량 분석. 자, 물론 거기 3장, 4장, 5장은 그리고 6장까지는 일변량 분석과 다별량 분석 모두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7장에서 일변량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7장에서. 자, 그리고 거기 8장,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일변량 분석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다별량 분석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기술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고 추론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기술 통계학은 뭐 엄밀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추론 통계학을 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기술 통계학이 되는 것이고, 자, 추론 통계학은 다시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일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추론 통계학은 본질적으로 아까 어땠어요? 아까 추론 통계학이 뭐였어요?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자, 근데 그것이 항상 결정적으로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오차가 발생하고, 그러한 오차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표본은 항상 그 특성상 확률적으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확률. 자, 확률을 공부하고 나면 아까 이 그림 기억나죠? 평균 소득의 분포. 자, 확률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우리가 확률과 더불어서 확률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확률 분포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표본에서 계산되는 값들이 확률에 의해서 어떠한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분포로 나타내는 것이 확률 분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차가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자, 먼저 1장, 2장에서 우리가 기술통계학을 공부를 하고, 자, 기술통계학을 바탕으로 먼저 모집단과 표본에서의 어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특성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 수치를 이제 표본 자료를 가지고 실제 추론을 해 나가야 가야 되는데 그 추론을 할 때 먼저 필요한 우리의 사전 지식이 뭐다? 확률이라는 개념과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다.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데, 자, 추론을 하고 나서는 항상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추론이나 추측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추론한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검정이라고 해요. 검정. 자, 여기서 뭐 추정을 하게 되고, 자,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의 자료를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 추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한 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 확률로 맞는지, 어느 정도 확률로 틀리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검정이 되겠습니다. 검정.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통계학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다. 자,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일변량 분석에서는 어떠한 분석 기법을 쓰고 다별량 분석에서는 어떤 분석 기법을 쓰는지 그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확률 분포, 추정, 검정은 일변량 분석을 하든 다별량 분석을 하든 모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변수 하나를 분석하든 변수 여러 개를 분석하든 둘 다 추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이 항상 맞는지 틀린지는 다별량이든 일변량이든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통계학의 틀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12장에 보면 이제 표본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본 조사. 자, 거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껐냐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자료는 일단 모집단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표본을 그냥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표본을 과연 어떻게 뽑아야지 가장 잘 뽑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표본 조사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먼저 뭐부터 사실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표본 조사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사실은 그렇게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이러한 분석들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표본 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가장 뒤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 표본 조사에서 배우는 즉 표본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긴 하지만 실제 이 추론 통계학과 기술 통계학에서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그냥 가정을 하고 전부 다 통계학 이론들을 전개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을 가정하고 전부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계학의 틀을 이제 잡아주는 것이 되겠고, 자,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감을 항상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도가 빨라지고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내가 지금 추론통계학에서 일변량 중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긴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지금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통계학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은 1장 자료의 생성과 요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1장에서 배울 내용들은 뭐냐면, 자, 아까 1장하고 2장이 뭐라고 했어요? 기술통계학이라고 했었죠. 자, 기술통계학인데, 자, 우리가 물론 아까 표본조사, 즉 표본조사라는 게 뭐예요? 표본의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뽑는 게 정확한 방법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에 배운다고는 했지만, 먼저 간단하게 자료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추론을 하기에 앞서서 그 자료의 전반적인 형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 어떻게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된다. 자, 그리고 1장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장담할 수 있어요. 1장은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1장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 수업부터 따라가질 못해요. 1장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공부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내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용어들을 최대한 내가 외우고 익숙해지는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1장을 공부할 때는. 자, 그러면 지금 10분 쉬었다가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